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인 유권자 연대 KAGC의 김동석 대표를 모셨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워싱턴 정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정통한 분이신데요. 미국의 정치가 올해 어, 뉴욕 증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궁금증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월 20일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주년, 취임 1주년이에요. 꼭 1년, 예. 1년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다 한 목소리로다가 얘기한 게 하나로 표현하면 아마 이게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난에 났을 텐데 푸어 조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 불쌍한 조, 불쌍한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1년 가장 지금 그 간결하고도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한 게 푸어 조, 불쌍한 조 아니겠는가. 지지율이 뭐 30%대도 바닥이죠.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워낙 잘못 가고 있는 미국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기대치를 갖고 출발했잖아요. 트럼프라는 리더십에 음. 사년 당황하다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조 바이든 선거의 핵심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출발했는데 그럼 과연 바로잡았느냐라고 할 때라는 평가 하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팬데믹이라는 데서 대통령 리더십 덕을 보면서 좀 많이 탈피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출발할 때에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거다라고 하는 말미에 이제 시장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소셜 저스티스, 그러니까 사회 정의라든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었죠. 이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미국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팬데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왔을 때 더 큰 피해를 봤다, 이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평가를 할 때 둘 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푸어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상황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유리하지 않고 민주당이 1년을 했는데도 아마도 별로 이렇게 지지율도 안 좋고 별로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제야에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현실이죠. 뭐, 자, 오미크론 또 극성이잖아요. 두 번째는 제일 그 현 집권한 정치 권력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가장 이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당장에 닥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뱅크 오브 현실로 들어. 아메리카에서 나온 표를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2%에서 이렇게 7%로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기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대로 이렇게 엇갈리는 그 그런 모습이 상관관계, 나타났던 이게 게 완전 이제 역상관관계죠. 역비례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이 표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 끼치는 거는 장바구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갖게 되는 영향입니다. 그건 그냥 그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따질 게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죠. 오미크론 왔죠. 그 다음에 지난 언제입니까? 그 겨우 결단을 내려서 했다라는 아프가니스탄 그 이 철구. 철수로다가, 철군으로다가 또 한쪽 축으로다가 무너지죠. 근데 인플레이션 문제로 가서 최근에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돈을 풀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수요는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해서 상품을 많이 찾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빌드백 베러 법안. 그 그게 통과가 되면 더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인프라 법안이라는 게 비비도 있고 또
아주 순수 인프라본 1.2 예. 그거는 통과가 예, 됐죠. 통과돼 있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돈을 다 푼다는 얘기는 아니고 10년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김현석 앵커 사회자가 얘기한 거를 금방 들을 때, 야, 선거운동은 진짜 공화당 놈들이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법안 큰 재정 예산을 만들어서 시민사회에 뿌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라는 걸로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알게 된 게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팩트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연말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민주당이 다 모였어요. 대통령이 갔어요. 선거 어떻게 할 건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도 못했고 이 팬데믹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 예산을 만들어서 그 뉴딜이잖아요. 예, 그린 뉴딜로 하는 거, 사회 안전망 인프라 법안은 통과를 못했지만 이런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준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1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 생각나세요? 그 사진, 버니 샌더스인데도 불구하고 로얄석도 아닌데에 철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외롭게 앉아서, 있는 예.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세리스파이 하고 있었다라는 게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버니 샌더스 측이 다 만들어낸 맞아요. 거. 이게 인프라 법안이에요. 이게 처음엔 이게 10조를 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이 사회 안전망이니 뭐 그 복지니 육아니 여성이니 이 교육이니 이렇게 다 그 민주당의 좌쪽 의원들 그룹들이 갖고 온 거죠.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헤맨 거예요, 바이든이. 근데 근데 1년 동안 헤맨 이유가 보면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의 주장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높아졌는데 또 빌드백배로 해서 더 풀면 그 차일드 케어 그 텍스 크레딧 그 아동 세액공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애들을 가진 가정에 매달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 법안이 조맨친 의원이 그걸 맡고 있는데 조맨친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지금 이거는 인플레하고 관련이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하고 인플레이션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걸 해야 인플레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지금 통화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오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은 시장 경제의 유통 과정 속에서 오는 그 또 물건값 엘리자베스 상승에서 워렌 오는 거 같은 아니냐. 경우는 예, 그렇죠. 뭐 예. 기업들이 욕심을 내고 독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앙등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쟁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직까지 민주당의 리사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쪽에서는 이 거의 절반 이상은 거의 포기한 BBB에 대해서 아직 기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과시키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유권자의 체감을 주는 이 정치 아젠다가 그 원인을 아직까지 진단을 그쪽에 주장하는 게 강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데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문제라는 거를 자꾸 그 민주당 프로그레스 그룹에서 갖고 나오는 것도 반도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의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운송 체인에서도 미국이 직접적 관여를 안 하고 다 그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만 몰렸기 때문에 미국이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값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을 케어를 못하는 부분, 이런 아직 논쟁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민주당은 많은 문제가 공급망 혼란이고 그거는 미국이 그런 공급망 체인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야 된다. 그러려면 인프라를 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은행, 투자은행,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 안에서는 팬데믹이 왔습니다. 대도시의 서민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할 때 보니까 미국에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는 미국에 어디도 없는 거예요. 호흡기도 없고.
병원 침대 만드는 데도 없고, 더구나 그동안에 너무 미국 경제에 쏠려 있는 것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이 의료진들도 이제 갖추지 못했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그 원인 분석을 가지고서 사회 안전망, 인프라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면 빌드백 베러 법안은 거의 끝난 건가요? 제 개인적인 전망은 전혀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아직 하여튼 그러니까 올해 통과될 가능성.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통과시키나 하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원 버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름하여서 BBB지만은 예산을 낮추든지, 왜냐하면 조맨친이 엄청 낮췄잖아요. 1조 뭐 5천억, 1조 그렇죠. 2천억 뭐 이런 얘기. 지금은 48명이 민주당이고 50명이 이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2명이 무소속인데 무소속인데 민주당 민주당 성향. 쪽하니까 네. 50대 50이니까 이거는 다수당이라고 어렵죠. 여기에서 시네마하고 조맨친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사실 BBB를 바이든이 다시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어도, 그랬어도 다시 갖고 오면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사가 쫙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웨스트버지니아가 뭐 조맨친 지역구가 뭡니까? 이게 철광 생산지예요. 그리고 석탄, 탄광 지역이고, 여기서 나오는 그 상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광산주입니다, 이게. 조맨친이.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광산주고 기업주가 있으면 그 안에서 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FL-CIO하고 광산 노조들이 워싱턴 와가지고서 BBB 법안, 탄광 종업원들의 복지나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 가공하는 석탄 산업이나 철강 산업을 가공하는 데에 그 고용이 돼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보면은 BBB에 동의를 해달라는 게 확 왔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조맨친이 이건 내가 이전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자기 유권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BBB 법안 갖고 그 조맨친이 동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그러면 드디어 생겼는데, 네. 크리스틴 시네마 아리조나 의원 그분은 또 그분이 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게 세금을 올릴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증세를 무지하게 반대하는 사람. 사실 바이든이 시네마하고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맨친 BBB 가지고 결국엔 맨친에 의해서 시네마가 공개적으로 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그래서 거의 와가지고 조맨친하고서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백악관 대변인이 된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어디 가가지고 조맨친이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배신감 때문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BBB 법안에 대해서는 조맨친이 동의해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상원 버전이 나와가지고 3월까지 이게 좀 다시 돼서 이거는 단순 과반수로 그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그러니까 전망이에요. 아동 세액공제 그렇죠. 그쪽만 조금 낮춰지든지 뭐 제한이 들어가든지 하면서 조맨친 의원이 찬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돼서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차일드 케어 때문에 조맨친이 그런다고 하지만은, 조맨친이 가장 민감하게 협상할 수 있는 거는 그 BBB 안에 있는 환경법안입니다. 환경법안. 환경법안은 맞아. 자기 재산이 축소되는 거예요. 환경법안에 대한 예산을 낮추면서 협상을 하는 거에 상원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게 통과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 3월까지 될 거다.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해서 BBB 법안 3월이 넘어가면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3월 전에 되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게 중간 선거로 갑니다. 중간 선거로 그러면 가고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하고 그러느라고 워싱턴에 와서 그렇게 뭐 협상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1월 6일인가 그다음에 이제 10일인가 의회 개원식을 하는데요. 의회 안에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어요. 공화당은 이미 선거 선언하고 이제 그 지역으로 다 가버렸어요. 중국 관련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나요?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높였던 관세를 좀 떨어뜨리면서 중국하고
유화적인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월가에서는 조금씩 계속 있어요. 사실 그나마 소비재들에 대해서 바이든 들어와 가지고 중국과의 그 통상은 트럼프 때보다 훨씬 원활하고 유연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장에 미국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바꿨잖아요. 아, 중국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이구나. 그런데 미국이 두려운 거는 이 배럴이하고 반도체라는 이 패키징하고 생산하고 이러는 게 미국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어기려고 대만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대만에 그 기술이 그렇죠. 있고, 예, 생산 기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삼성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이 기술 안보를 가지고 중국이랑 하는 전략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 더한 거는 선거의 해에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빅테크에 대한 빅테크의 독점과 그 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게 인기였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의 독점이다. 그렇죠. 예.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빅테크 관련 그 규제 이런 것도 들어갈 거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빅테크 규제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공화당은- 10조 돈이 나와가지고 한 거죠. 공화당은 사실은 자기네들의 빅테크들이 항상 공화당에 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손을 봐주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양당이 지금 사실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진도가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스윙 스테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플로리다에서 남미계들이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분석한 거로 나오는 거 보면 남미계들은 이민자 집단이지만 이민 법안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미국 시민이 된 남미계들의 메인 아젠다는 소비 경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경제, 우리 동네의 이 시장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빅테크가 갖고 있는 이 독점이라는 부분에서 강한 오피니언을 내면은 인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남미계들이 많이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 와서 내놓는 거는 시장 보호입니다. 소비 시장. 그러니까 메가 컴퍼니들이 다 먹고 이 독점하고 아마존이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인기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당. 난민들이 주로 작은 자영업들을 그렇죠. 많이 예.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죠. 영세 자영업과 네. 거기에 고용이 돼 있는 난민 노동자들. 네. 그러니까 일상에 먹고 사는 게 가장 남에겐 중요한 거죠.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올해 중간 선거 전까지 그런 조치가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빅테크 관련해서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지난해에 나왔던 거를 이어가지고 계속 갈 거라는 전망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중국 관련해서 그렇죠. 지난해에 의회가 마지막 때 상원에서 얘기한 거는 신장 제품 제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의원들 자제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좀 넘어가면은 의원들이 다 지난 하반기 때처럼 워싱턴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뭐 시시때때로 기업 오너들 부르고 연준 사람들 부르고 해가 시장을 점검하면서 중국에 관해서 발언을 높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블링컨이 지금 3일인가 갔어요. 푸틴이 때는 이때다요. 미국이 약화된 틈을 타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건 뭐 다 알잖아요. 그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을 딱 그 문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2014년인가 그 크림 반도를 접수를 러시아가 해버리고 나가지고 지금 틈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면 푸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가입하려는 의혹이 많고 블링컨이 와가지고 그거를 하려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력을 써서라도 그걸 막아야만 이제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건 좀 시장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다고 보세요? 저는 그 요번 블링컨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독일 뭐 프랑스 하는데 블링컨의 협상력이라고 봅니다. 푸틴은 아무도 뭐 측근도 모르고 뭐 외무장관 와도 푸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푸틴의 리더십을 보면은 크림 반도를 침공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로다가 보여지지 않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는 방도가 많아요. 이미 슬라브 민족들의 한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 벨로루시아인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미 이제 러시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우크라이나를 저는 실질적으로 그 먹을 거라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 국무부는 이거를 좀 협상을 해야 되죠. 러시아가 근데 협상이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고요. 푸틴이랑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그리고 푸틴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거를 나토 가입 금지를 약속해라. 근데 그거는 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지금 미국이 정해놓은 그럼요. 정책이고,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나토에 가입된 유럽 연합의 목표이기도 하는 거죠. 그 소비에트 있을 때 범 소비에트였다가 지금 그래도 한 3분의 2가 나토로 다 이렇게 가입이 다 돼 있잖아요. 3분의 2보다도 우크라이나가 더 더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사활적인 양 진영의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화약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방송 청취자가 한국에 많으니까 워싱턴 안에 국무부에 지금 한반도 문제 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죠. 뭐요? 지금 중국과 우크라이나 이건 뭐냐면 미국 시장과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벼랑 끝 전술이라 그러나요? 이제 자꾸 미국이랑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되는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 벌써 올해 들어서 4번 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미국에서는 북한한테 모든 걸 조건을 내지 말고 무조건 와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적대시 정책 중에 2가지 안 하면 안 나오겠다는 게 김정은 입장이잖아요.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제재 푸는 거 하고서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군사훈련 2가지잖아요. 제재 푸는 거하고 군사훈련.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놓고 대만이 있고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하는 거는 북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중국 있죠. 이게 무슨 이 일본, 호주, 인도 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큰 동북아시아 정책 크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갖고 있던 거기 때문에 한미 간 군사훈련이라는 건 북만에 겨냥하는 거 아닌데 김정은 쪽에서는 제재 해제하는 거하고서 군사훈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힐 텐데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한국 그러다가 더 불안한 건 한국은 이미 이제 권력 교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 미디어나 매체가 미국 워싱턴의 지금 리얼 시츄에이션 실제 상황이 뭔가라는 거 가장 민감하게 그 조건이 돼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뭔가라는 거를 알고 정책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간 선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원에서 40석에서 뭐 60석까지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완전히 롭사이드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상원도 지금 사실은 뭐 왔다 갔다 뭐 공화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있는 내일 선거를 한다. 그러면 상원은 민주당이 유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석 더 그래요? 애드하면서 네. 지금 한다 그러면. 근데 선거가 1년 10개월 남았는데 시장 형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큼 유지가 될 건가? 그렇죠. 근데 이게 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할 때 각 주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주지사 선거와 상원 선거가 같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같이 가지 않아요. 이번 중간 선거에 하원은 다 바뀌지만은 상원은 34명 바뀌고 주지사가 35명인가 6년 임기에 3분의 1씩 교체가 그렇죠. 되죠. 예. 예. 그렇게 2년에 바뀌거든요. 이번에 2년에 3분의 1씩. 그렇게 볼 때에 앞으로 그 선거 때까지 민주당의 캠페인 능력에 의해서 뺏기느냐, 그러니까 완벽한 여소야대가 되느냐. 이제 아직도 결정은 안 됐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리저너블하게 하는 거는 상원 유지, 하원 참패, 이제 민주당 음. 쪽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가능성.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다시 후보로 돼서 재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2024년에 후보가 나온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그 2024년이면 올 선거하고 또 다르죠. 2년 텀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중간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죠. 미국이 자꾸 완벽하게 민주당 지역과 공화당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한국 전쟁 고아들로 입양된 사람들 시민권 주자는 법안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100%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멋 모르고 이거 해야지. 그리고 한인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면은 민주당 의원들만 막 나와요. 그럼 공화당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양극화돼 법안이 있는 되는 거죠. 그 민주당 예. 쟤네 건데 아무리 좋은 그렇죠. 것도 이게 아젠다 순서로 떨어지는 거죠. 네, 오늘은 그 김동석 한인 유권자 연대 KAGC 대표님을 모시고 워싱턴의 정치 상황과 앞으로의 미국 정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